일단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의 입시는 열심히 한다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들한테 꼭, 학생들과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 열심히 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향점이나 지향점,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만 내가 전략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입시란 무엇일까?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학부모고 되게 고민스러운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3 학부모님들을 만나뵐 기회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만나뵈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캄캄한 밤에 안개가 자욱히 낀 도로를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것,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되게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부도 놀라운 역할들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고를 폐지시켜야 된다고 몇 달째 싸우고 있고요. 그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시 30%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합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정시 확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가지고 정시 확대 반대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최대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아니고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이죠.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난 뒤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될 것 같고요. 중3 학부모인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부모님들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첫 단추를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부터 지금 되게 치열하게 고민 중이시죠. 저도 두 아들의 아빠로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올바른 선택을 했고, 아까 장 박사님이 놀라운 개그를 하셨잖아요. 간 지나가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다 뭐 이러는 거 하셨잖아요. 근데 뭐 학생한테 맞는 그런 학교를 진학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지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입시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학생들한테는 입시란 도대체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올해 교직 생활 20년째거든요. 20년째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는 입시는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한다면 한 장의 사진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올해 7월 달이고요. 고3 교실입니다. 왜 잘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3들한테 항상 궁금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넌 왜 자니? 수능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작 화가 나는 건 이렇게 교실에서, 저희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고3 교실이고요. 여기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학생 중에 이번에 연대랑 고대를 많이 갔습니다. 왜 자고 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학생들의 화를 낸 건 자고 있어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20년 동안 자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화가 난 건 이 학생들이 자고 있는 교실의 앞에 교실 문에 붙어 있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좀 고민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거창한 지향점을 가지고 엎어져 자고 있는 아이들, 저는 이걸 해결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주변을 이렇게 부모님들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생이 없어요. 부모님들만 애가 닳거든요. 저도 제 아들을 쳐다보면서 왜 내가 네 대학 가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닳아야지?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을 인지를 하셔야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패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뭐 다른 건 이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그게 첫 번째가 일반 선택이고 두 번째가 진로 선택이고요. 세 번째가 전문 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선택의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학교 선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수능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시험 칠 과목만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놈입니다. 문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내가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이제 뭘 보기 시작했냐면 그 학생이 어떤 교육과정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 선택에서 일반 선택은 우수함이나 열등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은 우수함과 열등함이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제대로 된 과목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일단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스러운 게 전문교과인데 지방에 있는 학교 전문교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설하는 학교가 별로 없거든요. 이 전문교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고나 특목고에 있어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가 이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걸 개설하려면 그 학교 선생님이 그 과목을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개설되기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진학하셔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확정이거든요. 고등학교 진학하셔서 학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이 교과를 개설해달라고 전문교과 개설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도 이미 충분히 우수하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왼쪽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대체로 수능 과목이 될 거고요. 지금 중3 학생들도 대체로 수능 과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원을 선택할지 화학원을 선택할지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종류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대학이 매우 선호하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대학이 그닥 선호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선호하는 과목은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이요. 무슨 과목이에요? 심화 과목이요, 융합 과목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등학교 내 아들 내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택 과목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진로 과목 중에서 반드시 노란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나의 전체적인 고등학교 생활에서 선택 과목은 노란색 과목으로 간다. 그럼 노란색 과목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려운 과목입니다. 당연하죠. 어려운 과목이니까 대학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교들은 전부 다 노란색 과목을 선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중치 내지는 가점을 주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닌 한은 감점의 대상이 되겠죠. 왜 이 과목 예를 들어서 물리2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는데 너 왜 과학사를 들었니? 이게 면접의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질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2023년도의 입시 환경의 변화는 사실 지금 되게 왔다 갔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확정된 것 그리고 좀 이따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지금 확정된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시 30% 이상이라는 말은 물러가 이제 끝났죠? 벌써 40%입니다. 정시 40% 이상입니다. 지금 중3들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바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40%입니다.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서 4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학은 40%에 맞출 겁니다. 이게 서울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죠. 서울대가 정부가 30% 정시 30% 하세요. 이상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서울대가 어느 정도에 맞췄냐면 30.2%에 맞췄습니다. 40% 이상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0.2, 40.1에 맞추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디에서 입시 막 이야기를 들으신 학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문기사 보시고 와서 수시 2월 인원이 있어서 서울대가 한 250명 정도 수시 2월이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5% 정도나 50%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대학이 그걸 반영해서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시 2월 인원을 빼기 위해서 대학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요 대학은 전부 다 수능 최저를 없애거나 낮춥니다. 그러면 수시 2월 인원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40% 초반대, 극초반대에서 맞춰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는 거 있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과이과 구분을 폐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융합형 인재를 키울 겁니다. 라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문이과 구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문과 9개 과목, 이과 8개 과목, 총 17개 과목에서 2과목 선택해서 마음껏 시험 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마음껏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과학 하나, 사회탐구 하나 이러면 대학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말했지만 주요 대학교는 문이과 구분을 철저하게 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융합은 없다. 대학 입시에서 융합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가려고 했던 방향에 대학이 지금 태클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은 모든 대학이 가산점이나 과목 지정을 했습니다. 이 가산점과 과목 지정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가산점이나 과목 지정의 핵심은 문과는 문과 과목, 이과는 이과 과목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하지 마십시오.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비율 변화가 요즘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23%가 정시이고요.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면 23%가 정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상황에서 수시 2월 인원까지 보면 대략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29.5%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입니다.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이거든요. 29.5%고요. 수시 2월 인원까지 하면 35%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맞춰져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30% 이상, 서울의 주요 대학교 16개 대학의 이제 정시 40% 이상을 조기 달성하겠다. 고 1학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대학이 정부가 푸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그냥 30%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이미 올해 4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용 입시 요강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마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아봐야 35%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대체로 30%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중3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40% 이상. 16개 대학이 40% 이상을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시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전체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정시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니까 우리 아이가 좀 더 대학을 가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내 아들 딸이 고등학교 가서 정시로 대학을 갈 것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과목 지정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유형 1, 2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산점 서울대학교 머리를 좀 잘 썼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대해다 가산점을 때려버렸어요. 2점을 때렸습니다. 정시에서 가산점 2점을 때렸는데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건 0.3점 차입니다. 표준 변환 점수 적용하면 0.3에 합불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가산점을 2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점 받고 서울대 못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가산점을 어떻게 주냐면 네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1은 볼 필요도 없고요. 1은 1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산점 1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2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 2에 일반 4과목이나 일반 3과목이나 진로 1과목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저 일반 선택 4개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하나를 하려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기하와 미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하와 미적을 반드시 해라. 안 하면 서울대 오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당연하게 나와 있는 과학도 마찬가지죠. 일반 선택 3이나 진로 선택 2, 일반 선택 2나 진로 선택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로 선택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2과목이 전부 다 진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2과목 몇 개 들으라고요? 최소한 2개. 2과목 최소한 2개는 들어야 너희가 서울대 올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과 학생은 해당 없고요. 이과만 수학과 과학만 과목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제시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 건 유형 1이니까 1점이니까 가산점 1점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밑에 거 2개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데 결국 뭐 나옵니까?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적분 나오죠? 그리고 물투와투 나오고요. 밑에 보니까 이건 문과로 지정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과학에서 생투 지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라고요? 2과목 하라고요. 이렇게 서울대는 정시 가산점으로 때렸고요. 나머지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들은 전부 다 가산점을 때렸습니다. 비율 가산점으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지정을 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무조건 이 과목을 듣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자, 대입 입시의 전형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되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학생을 내 딸, 내 사랑스러운 내 딸,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되냐. 이게 되게 고민스러울 텐데 방법은 뭐가 있지? 막 이런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 따라가 봅시다. 2021학년도 보시면 2021학년도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의 맨 끝에 보시면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34만 7,447명입니다. 대학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다가 전문대가 2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54만 명입니다.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시작되는데 매우 심각해지는 게 언제냐면 지금 중3입니다. 지금 중3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44만 6천 명이요. 여기에 지금 중3일 때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2023년 학년도 수능에 재수생이 17만 명 정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웃기죠? 재수생이 예정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 빅데이터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지금 재수생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12만 명, 13만 명, 전년도에 13만 4천 명 정도 됐고요. 올해 수능에서 거의 15만 명 가까이 됐고요. 내년에 16만, 그리고 내후년에 17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은 계속 늘고 더 끔찍한 이야기는 상위권 재수생만 늘어납니다. 중하위권 재수생은 지금 계속 감소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44만 명 중에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원 자체를 쭉 이제 딱 뽑아내면 대략 29만 6천 명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추세를 분석해 보면 되니까. 그러면 44만 명 중에서 수능을 볼 학생은 대략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만 명에 재수생 17만 합치면 47만 명입니다. 근데 대학 정원은 54만 명입니다. 웃긴 이야기가 나왔죠. 누구든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는 학생, 원하는데 대학을 못 가서 그런 학생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요. 내가 대학을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런 학생 없어요. 무조건 다 갑니다. 등록금만 있으면. 문제는 뭘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냐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와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데,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데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건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은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대학 가는 거 너무 복잡해요. 거짓말입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을 가는 전형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5개입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많이 뽑고 제일 중요한 전형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뭔데요? 내신 100% 전형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 줄 세워서 44%를 뽑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42%를 뽑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내신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건 뭐라고요? 갈 수 있는 대학이요. 가고 싶은 대학은요?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 15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을 정리를 해보니 내신은 어디 있죠? 저 밑에 있습니다. 8.1%예요. 근데 지금 예비고 1은요. 더 단순해집니다. 5개도 너무 많아요.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학생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논술 전형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중3에선 논술 전형이 전국에서 한 2,000명 될 거거든요. 지금 한 8,000명 됩니다.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해당자가 아니라서 좀 심각한 이야기, 웃긴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심각한 이야기. 8,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논술의 최고 경쟁률은 인하대 의대 348대 1입니다. 전국에서 8,000명을 뽑는데 348대 1이 나왔어요. 작년까지 200대 1이었거든요. 200대였는데 올해 300대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뺀 비의예과에서 가장 높은 건 서강대 화공생명이요. 127대 1이요. 8,000명을 뽑는데. 근데 지금 중3은요. 한 2,000명 정도로 줄 거거든요. 500대 1을 쉽게 넘어갈 겁니다. 논술 전형은 안 쳐다보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뺍니다. 그 다음에요. 기타 전형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 다 빼기로 했거든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20%에 가까운 게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학생부 교과로 가는 정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3가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3가지입니다. 내신의 우수함으로 가든 수능 성적의 우수함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가는 길은 몇 가지라고요? 3가지요. 무조건입니다. 다른 방법이요? 없습니다. 광주 지역이니까 농어촌 없거든요. 없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0%를 정원 외로 뽑을 거기 때문에 크게 해당자를 찾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질 겁니다. 전형 자체는 커지겠지만 3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학 가는 방법은 정시 수능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생부 위주 전형 교과로 가거나 학종으로 가거나 딱 3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딸, 내 아들을 대학 보내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정시로 가거나 교과로 가거나
학종으로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 고1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시부터 가볼게요.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여드립니다. 서영고를 보여드리고요.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전부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 N수생의 비율입니다. N수생의 비율은 서울대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2016, 2017, 2018에 서울대를 들어간 정시로 들어간 학생이요. 그러니까 23% 이제 수시 2월까지 합치면 서울대를 들어가는 게 한 27% 정도 되거든요. 100명 중에 27명을 정시로 수능 성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 중에 N수생의 비율입니다. 재수생의 비율입니다. 서울대는 54%입니다. 그러니까 N수생이 27명 중에 14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3명이 재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심각한 문제, 통계상의 오류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재수생은 12만 명을 대상으로 14명이 나오는 거고요. 재학생은 45만 명 중에서 13명이 나오는 겁니다. 비율상 그렇게 3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대는 58%입니다. 고대는요 64%입니다. 올해 고대는 이거 70% 넘었을 거거든요. 올해 특히나 상위권 재수생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정시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유리한 몇몇 계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가끔 고등학교 5학년도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10학년도 됩니다. 그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기 전에 슬프게도 재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3년 후에 내 딸, 내 아들의 학력평가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벗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2018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고3 학생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3 재학생들 현역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국나사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입니다. 국가사를 갖고 오고 국가과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비참해서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과 학생들의 100분이 평균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몇 점 받느냐? 96점이 1등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재학생들,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진짜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수시든 정시든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의 최종 데이터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최상위권, 재학생 최상위권의 성적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건 1등급 왔다 갔다 1등급에서 1등급을 문 닫았다 열었다 하는 놈들 성적. 그 다음에 빨간색은요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에서 2등급 최고 꼭대기에서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을 못 받았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냐면요. 이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왜요? 3월 달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지 난 정시 파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에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요즘 데이터로 보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9월에 대학 잘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막 이화여대 뭐 이런 대학을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반수합니다. 9월에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10,000명이 증가합니다. 부모님 세대로 말씀드리면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아이들, 절에서 막 좀 공부하던 그런 아이들, 요즘 세대로 말하면 군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작년에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휴가 나와서 수능 시험 봐가지고 만점 받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계속 밀립니다. 왜요? 얘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씩 공부하거든요. 정시 파이터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가고 난 다음에 엄마 난 안 될 것 같아. 아빠 난 정시 파이터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시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 정리하느라 제가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올해 수능 자료입니다. 올해 수능 자료고요. 국어, 이과 수학, 문과 수학입니다. 재학생들의 표준 점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보고요. 중하위권 대학은 100분위, 그러니까 100점 만점 평균을 봅니다. 표준 점수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불안하시죠? 그래프 밑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재학생들은 표준 점수 평균이 이렇습니다. 재수생들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15점에서 15점 정도 차이 납니다. 15점, 17점까지 차이 나거든요. 17점이면 정시 배치표에서 7칸, 8칸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갈 대학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누가 유리할까? 정시 확대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요? 재수생들에게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올해 수능에서 등급 데이터를 본 겁니다. 국어 과목이고요. 재학생들의 등급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1등급 적고 이렇게 비슷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등급 데이터를 비율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졸업생의 등급 데이터를 보면 재수생들의 등급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앞쪽으로 쏠려 있죠. 성적 자체가 매우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사실 요 앞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1등급에서 재수생들이 압도적인 우위가 있구나 정도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이과 수학입니다. 이과 수학 전체를 보시면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과 수학의 맨 앞을 보시면 부동의 놀라운 학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어디?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요. 수학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압도적인 데이터로 나옵니다. 재수생들이요. 수능 자체의 시험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더 했다라는 게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문과 수학입니다. 올해 문과 수학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더 심각한 데이터는 여기서 나오죠. 문과 1등 중에서 수학이 밀리는 애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수생이 압도적인 데이터를 보이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정시에서는요. 왜요? 얘들이 하루 16시간 공부를 하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이제 대도시의 소재지별 표준 점수입니다. 대도시에 인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표준 점수. 중소도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디 여중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광주에서 여중에서 여중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광주는 대도시인가요? 중소도시인가요? 물어봤더니 대답이 되게 놀랍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답은 안 들어야겠어요.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차이 나는 과목은요, 이과 수학이요. 해결이 안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지방에서 정시로 대학을 보내고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정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정시는 정시 귀신들이 있고요. 재수생이 초강세고요. 놀랍게도 강남 특정 지역에 있는 강남 3구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내가 4학년을 만들고 싶진 않으니까. 그죠? 두 번째 방법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100% 전형입니다.
내신 100% 전형에는요, 또 나름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내신 귀신들이요. 그래서 이거 한양대 자료입니다. 올해 한양대를 간 학생들의 자료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파이낸스 경영이랑 왼쪽에 보이는 파이낸스 경영이랑 오른쪽에 미래자동차학과는 한양대가 열심히 밀고 있는 학과입니다. 4년 장학금을 줍니다. 등록금이 빵원이에요. 이야, 돈이 없어도 진짜 대학을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내신이 1.02만 되면 돼요. 30개 과목에서 2등급 2개 정도 나오면 됩니다. 안 어렵네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1 이렇게 받고 2등급 2개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 학생 보신 적 있으세요? 확실한 건 내 딸은 아니더라고. 내 아들은 아니죠. 그죠? 슬프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1.02라고 하는 내신을 가지고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교과 전형으로요. 왜요? 정시. 내신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탁월한데 정시 안 가고 1.0인데 서울대 학종이라든지 연대고대 학종이라든지 면접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안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간다? 학교에 1명, 2명입니다. 많아야 2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선택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전형을 대학을 생각하겠다. 내 딸, 내 아들은 전남대, 전북대 생각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내신이 3점대만 유지하면 됩니다. 1점대, 1.02 이런 거 안 해도 갑니다. 3점대 후반은 과를 선택할 수 없고요. 3점대 초반은 조금 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근데 내 딸, 내 아들의 목표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아니라 거점 국립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점 국립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학교에 1명, 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목표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르고요.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목표로 하겠다? 그럼 또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준비가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쭉 내려가서 다른 대학들도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대학보다 훨씬 더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K대학교, 그 우유 파는 K대학교, 그 K대학교 생각해 보시면 그 K대학도 여기에서 0.45 정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평균이 나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국에 있는 내신 귀신들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1.0도 많습니다. 한 해에 내신 1.0이 몇 명쯤 되실 것 같아요? 전국에 2322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몇 명쯤 될까요? 1.0. 한 학교에 1명 이상은 나올 수가 없네요. 한 학교에 1명, 최대 1명이라고 보고 2322개 고등학교에서 내신 1.0 몇 명쯤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2017년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확인한 인원은 68명입니다. 한양대학교 그 해에 16개의 모집 단위에서 올 1등급이 탈락을 했습니다. 20명이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모집 인원 전체 16개의 모집 단원 모집 인원 전체 48명, 거기에 떨어진 학생 20명, 68명, 1.0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노리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전형이 뭔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이니까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하루 16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럼 정시파입니다. 그럼 내신 파고들면 돼요. 이게 무조건 학종을 해야 된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 첫째도 정시로 갔거든요. 왜요? 걔는 하루 16시간 앉아있는 걸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조금 이상한 학생이죠? 네. 어디 놀러 가자 이러면 방구석이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안 나가 이러고 16시간 공부하면 정시든 내신이든 교과든 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걸 어려 보여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만 만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16시간 아니에요. 제가 16시간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일주일 동안 16시간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등장하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하루 16시간 동안 하면 걔는 정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해 본 학생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전형이라는 성격을 정확하게 봤을 때 전형별로 재학생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은 전형이 학종입니다. 높은 대학은 95%고요. 낮은 대학도 85%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 전체를 놓고 보면 재학생들의 합격 비중은, 재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서 95까지입니다. 정시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신지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학종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가집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되게 단순하네요. 그죠? 대학 가는 방법 진짜 단순하잖아요. 수능 다 맞거나 내신 1.0 만들거나 상장을 109개 받거나 108개 받거나. 갈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오해를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오해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사거든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가지만 질문을 던져보시면 돼요. 1번,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서울대를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서 상장이 100개가 넘는 학생은 몇 명쯤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몇 명쯤 될까요? 2,000명?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죠. 주변에 상장 100개 넘게 받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학생 주변에서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왜요? 그런 학생은 정말 없거든요. 서울대도 2명이에요. 108개, 103개, 2명. 2명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전체 학생들의 수상의 평균은 몇 개일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통계의 질문이잖아요. 평균 몇 개쯤 될까요? 광주의 수준을 가늠할 때가 왔군요. 몇 개쯤 될까요? 빨리 부르세요. 50개 나왔습니다. 무슨 경매하는 것 같네요. 저기 남학생, 진지하게 잘 듣고 있네요. 몇 학년? 중3. 평균 몇 개? 오! 정답입니다. 뭐지? 당황했어. 30개입니다. 서울대를 진학한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수상 평균 30개예요. 그 다음 질문이요. 100개로 합격한 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은 30이래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상을 빵개 받은 학생이 몇 명 있어야 되게요? 몇 명 있어야 될까요? 2명. 그래야 평균이 30이 나오죠. 그러면 저 기사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서울대는 상 빵개도 2명이나 뽑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108개의 상을 받은 한 명의 학생이 있고요. 빵개를 받은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상을 안 본다.
이게 진실이에요. 왜요? 상이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학종을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딸, 내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나면 진짜?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수능!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수능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시험이죠. 그러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공부해야죠. 두 번째 질문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어떠세요? 좀 고민스럽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이다. 시험 아니다. 네, 시험입니다. 당연하죠. 왜요? 학생부 종합 뒤에 뭐예요? 전형이요. 전형은 시험이에요. 선발 시험을 전형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학종도 시험이네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근데 제 주변에 학종을 공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학종 준비합니다는 많이 해요. 그 저한테 엄청 혼나죠. 학종 준비한다고 이 활동 저 활동 막 이상 저상 막 준비는 잘해요. 근데 학종을 공부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 시험의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형에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이해해야 준비를 할 수 있죠. 그걸 공부를 안 하고 깜깜이래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수능 문제 지금 부모님들한테 딱 갖다 드리면서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믿을게요.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이 아이의 합부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컨설팅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착각하세요. 학원에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떨어진 애들 숱하게 받습니다. 왜요? 걔들도 공부 안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내 딸, 내 아들 보내고 싶으시면 그냥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형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되게 표시가 납니다.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데 기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러 왔어요.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당연히 못 치죠. 학종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학종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상을 108개 받아야 됩니다. 이딴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요. 제가 올해 지도한 학생들의 적중률이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한데 수시 합격률은 아니고요. 수시 합격 예측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수시를 저랑 원서 써서 내가 붙는다고 했는데 떨어진 학생은 빵명입니다. 왜요? 전 학종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붙을지 떨어질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학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런 걸 봅시다. 이건 K대학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첫 번째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교사생활 20년 9개월째고요.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뻥치고 있네요. 어디서 일단 거짓말을.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이야, 훌륭한 학생이군요. 저는 제일 승질나는 게 세 번째 겁니다. 비슷한 학생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학생을 대학이 뽑는데요. 거짓말. 상투적인 문구요. 근데 제가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K대학은 전체 대학 가운데서 가장 그 K대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대학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K대학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K대학이 전체 대학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할 만큼. 너무 얄팍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이런 학생이요. 이런 학생이요. 그러면 지금 예비 고1이에요. 내 딸 내 아들이 K대학을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야, 자기 주도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을 만들겠다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런 학생 없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으로 만들면 돼요? 졸업 후에 K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학생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보이는이에요. 보이는. 왜요?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실제로 대학 학생이 거기 가서 그걸 펼칠 수 있는 건 그 학생이 또 대학에서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가야죠. 그렇다면 학종은 시험이니까 평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좀 나타나긴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대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학생이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은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학생이 우리는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대나 고대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작업성, 발전 가능성, 자기개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학이 전형을 중3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 3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학은요, 어떻게 왜 3가지 전형으로 나누냐면 정시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대학을 빛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내신이 뛰어난 학생이 대학을 빛낼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3번째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한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전형들을 만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객관식을 못해도 대학에서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학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대학을 빛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어떤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냐면 펭수가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펭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될까요?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펭수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대학이 뽑으려고 하는 건 결국 우수한 학생이에요. 어떤 우수함이요? 객관식에 대한 우수함 말고요. 객관식에 대한 오지선다형에 대한 우수함 말고요. 그건 학생부 교과 전형. 그건 정시, 수능 전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만 불만들이 얼굴에 막 나타나세요. 그렇지, 내 딸 내 아들은 안 우수한데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망했네 막 이런 표정이세요. 고민하세요. 예비 고1이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 교수가 생각하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자기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장을 해요. 학생부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 학생의 우수함이 막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근데 그건 학교의 입장에서 우수함이요. 학생이 주장하는 우수함이요. 뽑는 건 누가 뽑아요? 대학이요. 그러니까 우수함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되나요? 대학이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핀트가 안 맞으면 학종은 완전히 날아갑니다. 대학이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중요한 단어라서 부모님이랑 학생들이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학인점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한 주문 학인점발은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작업성,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찍기 편하시라고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인점발이라고 이야기해 놓고요. 옆에다가 오만 좋다는 이야기는 다 붙여놨어요. 거짓말. 아까 얘기했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뻥치고 있네.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대학이 학업 역량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준비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문제점인데요.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분석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일단 유치원 선생님이 돼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학인점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요놈의 딸내미 아들내미를 키워왔던 부모님의 머릿속에 내 아들 내 딸은 완벽해. 훌륭하지. 영재교육 어디 영재 뭐 없나? 막 이러면서 영재학원 찾아다녔던 부모님들의 생각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면 이게 떠오릅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을 두루두루 갖춘 완벽한 학생.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학생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대학이 뽑고자 하는 건 이런 학생이 아니에요. 왜요? 대학도 이런 학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전공적 합성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학업 역량, 인성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요. 세 가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건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역량이 특출난 학생. 그 와중에서 하나 더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 포커싱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비고1이니까 지금부터 전략을 그렇게 접근해야 되죠. 나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중학교 학생부를 지금 펼쳐 놓으시고요. 중3이니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중학교 학생부를 펼쳐 놓으시고 나는 학인점발 중에서 어떤 영역이 강점? 다 못하는데 우리 인정하자고요. 다 못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뭘까? 그걸 고등학교 때 키워주시면 돼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부모님들. 내 딸 내 아들 부모님 머릿속에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야, 진짜 초등학교 때 진짜 공부 잘했는데 다 잘했어요. 왜 이러세요? 다 잘했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못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잘했지. 4학년 때부터 갈라지는 거거든요. 4학년 때부터. 왜?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원비가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네요. 평균 학원비 20만 원 잡아볼게요. 20만 원, 1년에 240만 원. 4, 5, 6, 1, 2, 3. 240만 원 곱하기 6. 1,500만 원. 그 1,500만 원을 한 과목에 쏟아 부어서요. 이번 기말고사 수학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 수학 성적이 1,500만 원짜리라고요. 믿어지세요? 믿어지니? 믿어져? 성적 공개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렇지. 1,500만 원짜리는 소중하니까 공개하면 안 돼. 질문이요. 공부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1,500만 원을 쏟아붓고 그 수학 성적이 나왔어요. 공부했다고요? 뻥치고 있네요. 양심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얘들은 학생 9년 차예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생 9년 차입니다.
부모님들 직장 생활 다 해보셨죠? 직장 생활 9년 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프로 학생러. 얘들 직업이 학생이라고요. 9년 동안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학생들한테 학원 열심히 다녀? 공부 열심히 해? 말이 통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 드릴게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요? 부모님들은 분명히 학부모 9년 차일 텐데 우리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프로 부모로가 아니거든요. 우린 여전히 아마추어예요. 근데 얘들은 프로야.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공부하란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부해! 라는 말은 열이 여기까지 받았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성이 바른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알았다고 공부한다고 쾅! 대화 끝. 프로 학생러. 왜요? 그렇게 해야 더 이상 나에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끝난 거예요. 입시가 끝난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더 다녀야 됩니다. 학교. 고등학교 3년, 그렇죠. 4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3년 더 다녀야 됩니다. 수학 30만 원 잡고요. 360만 원 곱하기 3입니다. 1,500만 원이에요. 또 수학만 다닐 수 없죠. 요즘 국어가 엄청 어렵거든요. 국어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떨어지네요. 도대체 돈은 어떻게 버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 달 학원비를 쏟아 넣었는데 성적이 왜 그럴까요? 이 의문점을 가지셔야만 학생의 입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의문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돈만 쏟아부으면요, 입시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4년 다니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쏟아부었는데 안 되지? 이 고민에,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을 해야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 내 딸 내 아들은 옛날에 공부 잘했어. 지금은 공부를 덜 할 뿐이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제 시작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시는 거예요. 안 오릅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깨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학업 역량부터 이제 들어가 봅니다. 학인 전파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요.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뭐 생각하시냐면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시험, 내신. 그건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그건 뭐라고요? 수능 전형이요. 학종에서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학종에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수학 능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능력이요. 매스메릭스 말고요. 닦을 숫자요. 대학에서 학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학생부를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내신이 뛰어난데요. 불합격.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애들 진짜 많이 봐요. 전 내신이 정말 불합격. 왜요? 내신을 보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내신을 안 본다 이게 아니에요. 내신의 우수함을 주장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수학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냐면 저도 이 역량 가운데서 포커스 찍어서 준비를 하거든요. 세 번째 겁니다.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학업 역량에 포커스를 찍어서 학종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하나. 두 번째, 그것이 학교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과정 두 가지가 있으면 수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대, 3점대, 4점대 학생들이 1등, 내신 1등급을 같은 고등학교에 내신 1등급을 밟고 좋은 대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학업 역량을 증명했거든요. 올해 서울대 건축환경공학과를 간 학생이요.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과입니다. 건축환경이니까 이과. 1학년 수학 내신 2, 2학년 수학 내신 2.4, 3학년 수학 내신 2.6. 수학 성적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 학생 서울대를 붙었어요. 왜요? 걔보다 수학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1등급 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얘는 왜 떨어지고 얘는 왜 붙었을까요? 잘 모르겠네. 깜깜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학생이 자신의 학업 역량, 지적 호기심을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뽑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접에서 진짜 그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성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오해가 많으세요. 자,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내 딸, 내 아들은 정말 착합니다.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이거 뭐 다시 내 딸, 내 아들은 진짜 착합니다. 내리시고요. 내 딸, 내 아들은 좀 못됐습니다. 역시 아버님 공감이 됩니다. 아버님 한 분이 손 드셨어요. 저 마음 공감됩니다. 좀 못된 놈들이죠. 1,500만 원을 쏟아 부었는데 그딴 성적을 갖고 온 게 그다음 질문이요. 착하면 인성을 본대요. 착하면 대학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학교생활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왜 뽑아요? 착하면 대학을 빛낼 수 있나요? 웃기는 소리죠. 인성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소서에다가 전 착하고요, 성실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게 뭐? 그게 이 학생의 우수함을 증명하나요? 아니요. 인성은요, 인간성이라는 단어와 좀 다른 단어예요. 휴머니티가 아니라고요. 휴머니티를 좀 포함하긴 하죠. 인성은 정확하게 퍼스널리티예요. 개인적 특성. 이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캐릭터요. 어떤 캐릭터니? 이 캐릭터의 우수함이 존재하니? 그럼 합격. 그럼 내가 면접에서 봐야지. 그런 얘기 어디 나와요? 네 번째 거야. 어려운 상황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개인적 특성. 그것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를 보는 게 인성 영역이에요. 캐릭터의 우수함.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공적 합성은요, 사실 학인 전발 중에서 오해가 제일 많은 영역이에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평가 요소예요. 자, 전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그렇게 생겼죠? 비웃음인가요, 이건? 전 의사를 꿈꿉니다. 그럼 전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봉사활동. 의사를 꿈꿉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200만 원짜리 컨설팅 받은 학생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당연히 병원 봉사활동을 가야 되죠. 웃기고 있네. 다음 질문해 볼까요?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전공적 합성을 키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병원에 가서 합니다.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뭐 할까요? 1번 안내. 맞아요. 어머니, 안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안내를 잘하는 능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 뭐예요? 청소요.
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를 잘해야 되는구나. 청소 잘하는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 전공적합성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관련된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공적합성은 완벽하게 능력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합성이라는 단어고요. 계열적합성은 반드시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활동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활동을 많이 해서 합격했어요. 뻥치고 있네요. 거짓말. 능력으로 표현된다고요. 왜요? 이 계열적합성이라고 하는 단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계열이라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교과라고 해봐야 25개, 30개밖에 안 돼요. 대학은요, 과가 수백 개예요. 전공적합성이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합성이에요. 계열적합성은 능력으로요. 어떤 능력인지 샘플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올해 연대를 보낸 학생이요. 올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지금 연세대 1학년 학생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대를 보낸 학생이요. 땡땡땡. 제가 되게 아끼는 제자입니다. 별명이 땡땡땡인데요. 동아리가 댄스 동아리. 그것도 부족해서 자율 동아리도 댄스 동아리. 춤추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에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역대에서 가장 낮은 내신을 가지고 연대를 들어간 학생이에요. 이 학생 꿈이 뭐냐면, 저랑 이제 같이 만든 꿈이 뭐냐면 패스트 패션 CEO예요. 자, 패스트 패션 CEO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인지 알죠? 그 상표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요즘에 불매 운동하고 있는 그 옷 가게, 이런 게 패스트 패션이거든요. 그러면 이 패스트 패션 CEO가 가져야 될 가장 탁월한 능력, 중요한 능력이 뭘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부모님도 똑같이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이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패스트 패션 CEO가 CEO의 방점 찍지 말고요. 패스트 패션을 찍어서 이 패스트 패션 CEO가 가져야 될 탁월한 역량, 중요한 역량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패스트 패션, 유행을 선도하는 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야죠. 창의성이요. 이 학생은 자신의 창의성을 어디서 증명하면 돼요? 땡땡땡. 맞잖아요. 공연 기획,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공연 기획 능력,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 안무, 창의성을 증명했네요. 합격. 이게 전공적 합성이라고요. 그 전공에 맞는 능력이 있냐 없냐, 활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요즘 고등학교에 다 화생방 동아리 이런 거 있거든요. 화생방 동아리에 가입 못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학교에서 유명한 동아리에 가입 못했어요. 전 망했어요. 망하긴 뭘 망해요. 그 동아리 다른 학교에 다 있어요. 그게 왜 우수함의 증거가 되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증명했냐가 포인트예요. 증명이 포인트라고요. 왜 그럴까요? 학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학종은요,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형적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면요, 입학사정관 A, B, C가 있어요. 똑같은 100명의 학생부를요, 똑같이 A, B, C가 들고 들어가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20명씩 뽑아. 예를 들어서요,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뽑아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사전 세미나들 계속해요. 우리 대학의 우수함은 이거다, 막 공통적인 요소를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뽑아요. 그래서 모여요. 20개 놓고요,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러면 A, B, C가 공통적으로 우수하다고 뽑은 학생이 있겠죠. 이 학생 1단계 통과, 면접 불러. 이걸 학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객관성은 아니지만 객관성에 준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상호 주관성의 개념이에요. 이 학종의 가장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상호 주관성이요. 누가 봐도 우수한 학생이요. 누가 봐도 전공 적합성이 증명된 학생이요. 그냥 덮어놓고 우수하네? 그런 거 안 해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주요 대학들은요, 학종 단계가 7단계, 좀 많으면 10단계까지 가요. 그런 거 없어요. 상호 주관성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크로스체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A, B는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C는 우수하다라고 뽑지 않은 학생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증명됐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그래서 막 그러네, 맞네.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학생 맞네, 동의했어, 통과. 안 했어요? 그럼 2단계 넘어가요. 2단계 넘어가서 EFG 입학사정관이 또 들고 들어갑니다. 또 똑같은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대학 전임 입학사정관이 아니라 위촉 입학사정관인 대학 교수들도 들어가서 똑같이 평가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누가 봐도 우수한 학생이에요. 누가 봐도 전공적 갑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마지막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전 가능성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저는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면, 예비고1이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발전 가능성 하나만 잡고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4번째 거로 가거든요. 항상 발전 가능성은 증명된 잠재력이어야 됩니다. 증명된 잠재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 잠재력 우수하네, 이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재력이 증명돼야 돼요. 그러면 잠재력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가려고 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럼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문제점이에요. 100%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아들, 딸 부르세요. 앉혀놓고, 식탁에 앉혀놓고, 자, 아들, 딸,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 불만을 얘기해봐. 막 5만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겠죠? 적으라고 하세요. A4지 한 장 꽉 채워볼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요, 거기서 끝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요, 자, 거기서 네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동그라미 쳐봐. 어떻게 고칠 거니? 어떻게 고칠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놈이 공부할 놈이었으면 이미 공부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끌어안쳐서 질문을 자꾸 던지세요. 야, 욕하는 거 좋아.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가족의 문제점을 얘기해봐. 적어봐.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좋아.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니? 안 돼?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좀 물어봐. 발전 가능성이요. 이거라니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해서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짜고요, 하나의 문제를 뜯어 고쳐. 선생님, 학교가 너무 완강하게 정황해서 실패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시도했다는 게 뭐예요? 발전 가능성이에요. 내가 시도한 게 잠재력이라고요.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내가 고치기 위해서 난 이렇게 노력을 해볼 겁니다. 우수하네. 저 이걸로 대학 엄청 많이 보냈어요. 엄청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계를 깨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학생이거든요. 우수한 학생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학종을 평가하는 방법은 횡단평가와 종단평가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크로스 체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전부 다 모든 항목이 크로스 체크 되게 돼 있거든요. 쉽게 보지 마세요. 이걸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전임 입학사정관 24명입니다. 평균 재직기간 8년이에요.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보다 잘 알아요. 그 학교 선생님보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분석해내요. 그냥 학생부 웬만한 정보 다 지우고요, 학생 딱 던져놔도요, 그 학생에 대해서 쩍쩍쩍쩍 다 나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가능해요. 그것만 하고 월급을 받는다고요. 1년 동안 학생부만 쳐다보고 월급을 받는다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학생이 펜을 잡는 방향을 보면 대충 성적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거든요. 저랑 대화할 때 첫 번째 대화에서 어떤 눈빛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 학생의 성적이 대충 보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프로거든요. 걔들은 프로예요. 어마어마한 프로예요. 완벽하게 교차 검토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사례 하나요. 요즘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발표 수업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발표 수업하고 토론 수업하고 막 이러면요, 선생님들이 교과서 득에다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했으면 우수함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 학생부에 우수함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와, 얘 우수하네, 믿어줄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믿어요. 뭐예요? 교차 검토요. 발표를 했어? 주제에 대한 탐구를 했네? 그러면 책을 읽었을까? 독서로 바로 클릭해요. 그럼 독서 항목이 옆에 쫙 뜨거든요. 근데 관련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발표는요? 거짓말. 수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낮네. 내지는 내 이놈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복사한 거네. 그러면 우수함 따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 평가 불가. 크로스체크해서 날아간 거죠.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단평가의 방식이에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이 학생이 어떤 우수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진로 희망을 바꾸면 안 되나요? 이런 건 아니에요. 진로 희망은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저한테 오는 거의 대부분 90%의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진로 희망이 달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잘만 가요. 딱 마침 들어오기 전에 문자 왔더라고요. 선생님, 연대 노원 어문이랑 고대 언어학과를 붙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선택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왔거든요. 문자로. 걔들이요. 얘가 연대 노원 어문을 쓸 때, 전 1학년 때부터 러시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학생 없어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향점을 봤더니 최종적으로 노원 어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제가 또 광주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을 테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학종을 오늘 강의를 듣고 학종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루틴을 따라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 좀 친절한 윤윤국 컨셉이라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샘플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학생은 올해 지금 고3이고요. 서강대랑 성대랑 고대를 붙은 학생입니다. 쓴 건 다 붙었어요. 쓴 건 다 붙는 게 기본이죠. 학종에 대한 완벽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 학생이 저랑 함께 갔던 루틴을 한번 보세요. 방과후 학교였습니다. 선생님, 중3은요 방과후 학교가 학생부 임명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무엇을 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입력할 수 있어요. 방과후 학교만 입력 안 하면 되죠. 방과후 학교에서 책 읽었네요. 어디로 가면 돼요? 독서요. 방과후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과 시간에 발표. 교과서 때 기록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방과후 학교를 했으니까 우수한 학생 그렇게 평가하는 대학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대학 없어요.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노력했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냐, 어떤 능력을 키웠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저랑 함께 방과후 학교를 해서 만난 학생이에요. 방과후 학교를 하다가 만난 학생이에요. 그리고 함께 독서 책 읽는 방과후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가고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막 뼈저리게 막, 선생님 왜 이렇게 불평등한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래요?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복지로 방향을 턴한 거예요. 2학년 때. 1학년 때랑 완전 다른 그 진로 희망이 나온 거죠. 복지로 턴해서요. 그러면 이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선생님은 도대체 뭘까요? 함께 탐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뭘 만나냐면 공유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하냐면 따릉이를 분석합니다. 보고서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따릉이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공유자전거 이름이 따릉이에요. 그렇죠? 그 따릉이를요 구별로, 소득별로, 이용률별로, 나이, 연령대별로 쫙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의 문제로 적용시켜 볼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저희 학교가 있는 구에 가서 땡땡땡 구에 있는 공유센터에 가가지고요 그 공유센터의 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분석 쭉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랑 보고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우수하지 않다고요? 완전 우수하죠. 올해 고대를 간 학생 중에, 저희 학교에서 올해 고대를 간 학생 중에서 내신이 가장 낮은 학생이에요. 제가 고대 쓰자 그럴 때 얘가 극렬하게 저항했던 학생. 야, 서강대는 네가 만든 비교과 정도면 충분히 나랑 선생님이랑 함께 했으니까 서강대 정도는 붙는다. 그러니까 서강대 붙는다 2개 쓰고 서강대 둘 다 붙을 거니까 고대랑 서울대 쓰자. 얘가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요. 선생님 절대 저 대학 안 보내시려고 그러죠. 막 이런 이야기했던 학생.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를 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6개를 다 붙었거든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 선생님 서울대 왔을까? 내년에 써요. 응? 내년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 학생은요. 제가 올해 초부터 방송하면서 이 학생 서울대 합격 확률 100%라고 했던 학생입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혹시 거짓말 같으시면 올해 초에 제 입시 설명회 자료 보시면 나와요. 100% 합격한다고 했던 학생이에요. 당연히 붙었습니다. 다 붙었죠. 똑같은 루틴이에요. 루틴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루틴 자체를 쭉 할 때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이 학생은 제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서울대학교의 진로 희망을 써낸 학생 중 가운데 아마 유일할 거예요. UN 인권 고등판무관이 진로 희망인 학생이에요. 왜요? 그걸 위해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해가다가 그 꿈을 만든 학생이거든요. 면접에 가서 대학 그 서울대 교수들이 막 물어봐요. UN 인권 고등판무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 현재 누가 있는지 아니?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준비 다 했으니까 대답 다 했죠. 꿈이 그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요. 대학이 요즘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실천이요. 배운 만큼 세상을 바꾼다.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요즘 대학들 엄청 좋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게 되고 행동하고 그 행동이 또 다른 질문을 만들고 이런 패턴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마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쪼르륵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막 질문하세요. 선생님,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정말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지방에 있는 학생들 관리하는 애들 있거든요. 걔들도요 똑같이 가요. 왜요? 책이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쭉 끌고 가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책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선생님 붙들고 방과후 학교 개설하세요. 문제풀이 방과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독서 방과후요. 토론 방과후요. 그거 만드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한 문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독서가 안 들어가요. 이거 아마 곧 바뀔 거예요. 언제 바뀌신지 부모님 대충 아시죠? 네, 하고 나면 바뀔 거예요. 근데 독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독서 포인트에서 어떤 책을 읽었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하면 항상 아침을 깨우는 독서라고 아침에 20분 동안 책 읽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악계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학생부에 막 적어주거든요.
네, 아침을 깨우는 독서 하는데 고등학교 제가 좀 오래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안 한 지가 좀 돼서 오래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는데 이 학생이 아깨독에 홍길동전을 들고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홍길동전을 읽어요.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그림 잔뜩 있는 홍길동전이요. 야, 고등학교 1학년 그림 잔뜩 있는 홍길동전은 너무하잖아. 좀 바꿔와. 어떤 책을 읽는자는 되게 중요하니까 너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와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그림이 하나도 없는 전우치전을 들고 왔어요. 왜요? 그것밖에 못 읽거든요. 얘가 그 책을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읽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적 역량이 거기에서 딱.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책을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될 거예요. 얘 진짜 무식하구나. 얘 정말 무식하구나.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걸 잡으시는 순간 이 아이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제발. 왜요? 고등학생은 혼자 책 읽으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책이요 라고 서울대가 제시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전부 다 책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설명하고 있는데 벌써 책을 주문을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세요. 뭘까요? 읽어. 집에 가서 책 도착했네? 읽어. 그러면 이 아이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확인 전발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아이라서 어마마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런 학생 없습니다. 읽을게. 야, 너 그 책 읽으라 그랬잖아. 어디 있었는데?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시겠죠? 책이 안 바뀝니다. 2014년에 서울대가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책이 외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교수가 적었거든요. 새 책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것만 그러면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주문해서 실패합니다. 왜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고요. 합격한 학생들은 이런 책을 읽거든요. 저한테 속으신 것 같으시죠? 합격한 학생들은 이런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들이 합격한 학생이래 이러면서 또 열심히 찍고 또 주문해. 이거 주문 앞에 그 주문 취소하고 막 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건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한 책이 필요한 겁니다. 서울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서울대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쓴 책의 종류가 14,000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지원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원한 그 대학에 자기 혼자 읽은 책이 9,000권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수천 명의 학생이 서울대를 썼고요. 그 서울대를 쓴 우수한 학생들 중 가운데 책이 겹치지 않는다고요. 자기 혼자만 읽은 책이 종류가 9,000권이에요. 무슨 책일까요?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한 책들이요.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이런 거 눈길 주지 마세요. 궁금한 걸 해결하는 겁니다. 나만의 독서 라인이 나오면요. 그것만으로도 대학은 합격합니다. 독서 라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학생들은요. 그것만으로도 합격합니다. 얼마든지요. 그래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요. USI에 제가 찍어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우수한 대학을 주요 대학을 보낸 학생들의 독서 커리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또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실패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독서 라인이거든요.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는 거야. 아빠와 엄마와 함께 앉아서 궁금함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신만의 독서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학생입니다. 저랑 책 학생부에 100권 정도 저랑 백독하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5학기 동안 백독하기 이렇게 해서 100권의 책을 읽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 학생들 1차 다 불려갔습니다. 100권의 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쌤 이걸 다 언제 준비하죠? 읽기는 다 읽었거든요. 제가 책을 다 하니까. 읽기는 다 읽었는데 선생님 100권 다 대답하기 되게 힘들 텐데요. 그러면 이제 면접 팁도 줘야죠. 자, 갔다 와서 교수님 물어봤어. 그러면 네가 그 책에 대해서 아는 수준으로 대답해. 선생님 그런데 교수님 물어봤는데 모르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읽고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교수님께 배우겠습니다. 합격.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를 한 모든 학생은 합격. 써먹지 마세요. 이미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된다고요. 어떤 책을 읽을까요? 나만의 독서 라인을 쫙 만드세요. 나의 궁금증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어설프게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요? 대학 교수들은 이미 그 길을 한번 밟았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영역에서 그 길을 이미 다 밟아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만의 지적 호기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이에요. 내신의 불리함을 뚫고 서울대를 붙은 학생이에요. 학생부에 뭐가 있냐면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요. 왜 이렇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학생부에 왜 읽다가 좀 지겹더라고요. 이 학생은 뭐만 생기면 선생님한테 가요. 죽으라고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우수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적 호기심,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 그러면서 성장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됩니다. 자소서 공통문항인데요. 지금 이건 안 찍으셔도 돼요. 지금 이건 2학년 내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이제 이 공통 항목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제 지금 고1, 중3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듣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고등학생이 땡땡 영역의 전문가가 될 수만 있다면, 고등학생 전문가만 될 수 있다면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자소서 쓸 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활동해가는 모든 활동의 포커스가 땡땡 전문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 맞춰지면 돼요. 아까 그 서울대 이제 서울대를 가게 될 행복한 그 학생, 착한 일을 이미 많이 했잖아요. 서울대 붙고 연대 붙고 고대 붙고 성대 붙고 서강대 붙고 이랬으니까 5번의 착한 일을 한 거죠. 맞잖아요. 6번 붙었는데 5번을 포기해서 5명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으니까 선행을 벌써 5가지를 했잖아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 학생이요, 어떤 영역의 전문가가 될까요? 국제 인권 분야에 관한 한, 제가 이 학생한테 지도할 때 목표를 제시했던 거예요. 국제 인권에 관련한 대해서는 고등학교에 어떤 학생을 갖다 넣어도 너보다 많이 알면 안 돼. 이게 너의 목표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사회적 기업 CEO로 꿈꾸는 그 학생이요. 공유경제에 관한 한,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공유경제들 있잖아요. 공유경제에 관한 한 고등학생 중에서 네가 제일 잘 알아야 돼. 딴 놈이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럼 넌 내가 지도해 주지 않는다. 꺼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공유경제 전문가. 이걸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생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자소서 2번 항목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본인의 특성, 퍼스널리티가 뭐니? 하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요. 이번에는요. 하도 이상한 자소서를 써대니까 못을 박아버려요. 너의 특성, 퍼스널리티 뭐야? 얘기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눈을 감을까요? 학생이 눈을 감을까요? 둘 중에 한쪽은 눈을 감아야 되는데 학생이 얼마 없으니까 학생이 감는 걸로 합시다. 우리 못 본 걸로.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고 부모님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나 오늘 입시 설명회 갔는데 설명회 강사가 말이야. 와, 너 이 사진 봤어? 서울대 야! 불합격. 우리는 지금 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겨울방학 동안 3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제가 패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에 자고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애들이거든요. 부모만 고민하지. 그 고민의 방향을 조금 핀트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도 이놈 새끼를 내가 원하는 대학 내지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맨 마지막 2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위에 첫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2가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인생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 3명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명의 선생님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스토리, 내 인생의 최고의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면 돼요. 그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하는 학생,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학생, 계열적 합성을 완벽하게 갖춘 학생,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의 스토리로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되게 강의를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열정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열정은 영어로 패션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된 거예요. 순환, 고통, 인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늘 어쨌든 부모님 더 많으시니까 제가 뜬금없는 선배로, 저보다 연세도 많으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전 2명을 다 졸업시켰으니까 뜬금없는 선배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내 딸, 내 아들을 원하는 대학, 어떤 특정 대학에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부모님들의 열정입니다. 전 그 열정 되게 지지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렇게 욕심내셔야죠.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지는 순간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내가 참아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생겨요. 여기까지 화가 뻗쳐가지고 공부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열정이고 뭐고 다 파토나는 겁니다. 내 열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면 내 열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의 입시도 깨지는 거거든요. 진짜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목표가 내 딸, 내 아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열정이라면 그 열정에 합당한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시는 광주 예비 고3, 고1 학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